네, 이번 파트는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이유는 언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또 어느 과세 기간에 귀속되느냐 왜? 그럼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는 날짜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만약에 공급 시기가 6월 달이면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월 25일까지 해야 되죠. 만약에 공급 시기가 7월 달이라면 이거는 10월 25일 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신고 납부를 언제 해야 될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벌칙을 받거든요. 가산세 같은 그런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공급 시기. 여러분, 제가 여기 색깔 들어간 부분은 시험에 주로 자주 출제되는 데들을 색깔로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를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여러분, 외상 할부는 돈을 다 못 받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다 받았을 때 현금 판매라고 하죠. 외상 판매는 돈 안 받고 파는 거, 할부도 뭐 돈 한참 나눠서 받잖아요. 예, 원칙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금과세를 발행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하단에 장기 할부. 여러분, 여기 위에는 할부죠. 그러니까 이 할부는 뭡니까? 앞에 말해서 사실은 이런 할부죠. 단기 할부. 근데 밑에는 장기 할부. 우리 36개월 할부죠. 그런 건 장기 할부로 들어가겠죠. 1년 이상 되면. 그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 회계 1급에선 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완성도 기준. 얘네들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이 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말은 쉬운 말로 이거죠. 돈 받기로 한 때입니다. 여러분, 할부 거래하면 할부는 언제 돈 나갈지 우리 다 알죠, 여러분. 카드 대금 그때 할부 하니까.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짜별로 세금과세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신고 납부도 그 귀속되는 과세 기간이 귀속되는 에 걸쳐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요, 사용 소비되는 때입니다. 근데 간주 공급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4가지였죠. 자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또 하나 있었죠.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 공급은 사용 소비되는 때인데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 폐업 시 잔존재화가 폐업하는 때라는 거. 폐업 신고하는 때, 뭐 사용되는 때, 그럼 오답입니다. 잔존재화는. 그다음 재화의 공급 호르몬은 가공의 경우는 가공된 재화를 뭐 할 때? 인도하는 때. 여러분, 이거 오답으로 내면 아마 이렇게 낼 겁니다. 가공이 완료된 때. 내가 일을 끝마친 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일을 끝마친 때가 아니라 일을 끝마치고, 가공이란 건 내가 다시 물건 상대방한테 줘야 되죠. 그때라는 겁니다. 일을 끝마치고 다시 돌려줄 때. 그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 다음 무인 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는 여러분 자판기는 다 써보셨으니까 돈 집어넣고 음료수 같은 거 빼내가죠. 그런데 자판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 자판기에서 물건을 언제 빼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그러니까 자판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언제 팔렸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판기 주인이 자판기 열고 거기서 돈을 회수해 가겠죠. 그때 물건을 판 것처럼 보겠다는 겁니다. 언제 물건을 팔았는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가 물건을 판 때로 봐서 그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 아래 건 그냥 수출입니다. 여러분, 길게 써놨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수출은 원칙이 선적일 또는 기적일. 선적이란 건 배에다 짐 싣는 날짜. 기적일은요,
왜 기냐면 비행기에다 짐 실은 날짜를 기적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일, 기적일. 그때 수출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로 물건 안 나갔습니다. 짐만 실었는데 수출된 거로 본다는 겁니다. 주로 요 색깔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거기 위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는요. 원칙, 통상적인 경우라는 건 원칙이죠. 원칙은 완료된 때, 내가 일을 다 끝마쳤을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라는 거. 이게 원칙이고요.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간주 임대료. 여러분 간주 임대료가 용어가 낯서지만 이거 뭐로 이해하시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증금에 대한 거.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간주 임대료. 그건 예정 신고 또는 과세기간 뭐요? 종료일, 끝나는 날짜. 그럼 예정 신고 끝나는 날짜 3월 31일. 과세기 1기 끝나는 날짜 6월 30일. 2기 예정 끝나는 날 9월 30일. 2기 확정 끝난 날 12월 31일. 요 네 날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소리겠죠. 종료일이라는 거. 요 간주 임대료도 시험에 좀 비교적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세금계산서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물건 파는 사람, 공급자가 작성합니다. 몇 장? 2장. 2장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 갖는 겁니다. 자기가 파는 사람이 작성해서 자기가 하나 갖고 사는 사람, 공급받는 자한테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양쪽에서 신고를 받겠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한테서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서로 일치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겁니다. 그걸 여기 보면 상호 대사 기능이 있죠. 크로스 체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가 물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서로 양쪽이 신고하면 그 내용이 일치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겠죠. 그걸 상호대사 기능이라고 하고요. 또 세금계산서 역할 중에 하나는 부가세 전가 기능.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부가세가 이렇게 전가된다는 거, 그 기능이고, 매입세 공제 기능. 매입자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송장, 물건 줬다는 그런 증빙 서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세금계산서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계약서하고는 무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그래서 2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혹시 세금계산서 다음 중 기능이 아닌 것 할 때 오답으로 이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기능이 있다. 그럼 오답입니다. 뭐 시험에 자주 이건 나온 적이 없고 거의 출제될 확률도 없지만. 다음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적 기상, 임의적 기상인데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반드시 써야만 되는 겁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한텐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건 다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여러 개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왼쪽 거랑 비교해서 좀 특징적인 것만 써놓은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 쉬운 말로 물건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은 사업자 번호, 성명, 사장님 이름, 회사 명칭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물건 사는 사람은 비교해 보시면 사업자 번호만 있어도 되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상호, 성명 그런 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부가세는 얼마인지 따로따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작성 연월일입니다. 뭐가 아니라 공급 연월일이 아닙니다. 작성하는 날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하냐? 맨 처음에도 그랬죠.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발급, 후발급. 선발급은 먼저 발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물건 주지도 않았는데, 물건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다든가, 물건 판 날이 아닌데 나중에 발급한다는 거.
이거 원칙적으로는 안 된대요.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선발급이 인정되는 경우, 미리 발급하는 게 인정된다. 언제요? 대가를 받고 발급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제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여기다 다시 써놨습니다. 선발급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생가서를 먼저 발급하시면. 근데 기본적으로요, 발급 후 7일 이내는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로 이런 케이스가요,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들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금. 여러분, 계약금은 물건 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는 게 계약금이죠.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 팔기로 하고 계약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A가 B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그러면 실제로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을. 며칠이네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7일 이내 돈을 받지 않으면 이 세금계산서는 가짜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칙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7일 이내는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네요? 30일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이 내용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돈은 언제 청구하고, A가 B한테 너 돈 달라고 언제 청구하고, B는 돈을 그래서 언제까지는 줘야 된다고, 그게 계약서 내용에 기재 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 시기, 언제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주는 시기는 30일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인정됩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실제로 돈은 다 받았어야 됩니다. 단지 이제 며칠 이내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 다음에 후 발급,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해도 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여월. 여러분, 1여월이란 말은요, 1월이 아니라 1여월이죠. 1여월. 이게 왜 1월이 아니라고 1여월을 하면, 이 역자는 달려갈 때 그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력 단위입니다. 달력 단위. 그래서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해당 월의 말일자로 작성 연월로 해서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실무적으로 뭐라고 많이 합니까? 아마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이걸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하죠. 이건 혹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이건 알 겁니다. 많이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월 5일 날 100만 원 팔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공급 시기는 이날이니까 이렇게 부가세 10만 원 이렇게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또 200만 원 팔아요. 그러면 부가세 10% 20만 원 이렇게 발행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서 몇 장 발행합니까? 2장 발행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요. 묶어서 이 달에 언제요? 말일자로. 말일자로 2월 28일. 그래서 합쳐서 금액 얼마?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한 장에 발행하는 걸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하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을 묶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뭐 2월달과 3월달을 묶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위에 거랑 다른데, 이건 정해진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2월 14일 것까지를 묶어서 이걸 2월 15일 날 발행하고, 그 다음 2월 15일부터 2월 28일 것까지를 묶어서 2월 28일로 이렇게 발행하는 거. 그럼 한 달에 2장 발행하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묶어서 발행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또 뭐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것도 뭐 추가된 건데 이건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요. 선발급도 되고 후발급도 된다는 거. 근데 선발급은 주로 그래도 요 첫 번째 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7일 이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1여월 한 달 단위에서 말일자로 발행한다는 거.
예, 후발급의 가장 대표적인 거, 선발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 수정 세행야서. 수정 세행야서는요, 세행야서를 발행했는데 그 내용에 뭐 변화가 올 때 고쳐서 발행한다고 해서 수정 세행야서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케이스. 그럼 환입이 뭡니까? 쉬운 말로 반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2월 5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뭐? 10,000원짜리 물건 10개를. 그럼 세행야서 어떻게 발행해야 됩니까? 10만원, 부가세 10,000원. 이렇게 발행했어요. 팔고. 근데 물건을 발행했는데 이 중에 물건이 좀 뭐가 안 좋은 물건이 있나 봐요. 하자 있는 물건이. 그래서 3월 10일 날 반품이 이루어져요. 몇 개가? 1개가. 그러면 세행야서 발행하셔야 됩니다. 이때 발행하는 게 뭐라고요? 수정 세행야서. 근데 어떻게 발행하냐면 중요한 건 반품된 날이죠. 반품된 날짜로 만드셔야 됩니다. 3월 10일자에. 어떻게 해요? 1개가 취소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 1개 금액은 안 받으니까 1개 금액 마이너스 10,000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발행하시는 게 수정 세행야서죠. 수정 세행야서도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세행야서라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키워드 되는 단어는요, 요 날짜 얘기하는 건데 요 날짜를 뭐로 할 거냐는 거예요. 환입된 날이라고 그랬죠. 이거 오답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에요.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이러면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세행야서 작성일이란 건 뭡니까? 반품은 3월 10일 날 이루어졌는데 원래 이거 처음 거래가 이거죠. 그러면 당초 세행야서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2월 5일. 이 날짜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5일로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환입된 날, 반품된 날이라는 거. 계약의 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일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당초 세행야서 작성일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시험엔 요 2개하고 요 맨 마지막 거, 요 3개가 주로 뭐 출제된다면 요 3개 중에 하나 출제될 건데,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건 키워드 되는 단어 뭐냐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래서 영세율 세행야서 얘기하는 건데요. 과세 기간 종료 며칠이네요? 20일, 25일 이내에 개설돼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된 건데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20일 이내였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이내로 나오면 오답입니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하기서는 며칠 이내에 기재된다? 25일 이내에 기재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자 세행야서. 여러분 예전에는 세행야서를 손으로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세행야서라고 하죠. 종이 세행야서. 그런데 지금은 세행야서도 다 전자로 합니다. 뭐 이제 요즘은 다 전자로 하니까 뭐 전자로 하면 메일로 주고받죠. 자, 먼저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자. 반드시 전자세행야서로 발급하는 게 의무인 사람들. 첫째 누구? 법인. 주식회사는 무조건 전자세행야서로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은 아주 영세하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컴퓨터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전자세행야서로 의무적으로 발행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뭐요? 직전 연도, 쉬운 말로 작년이죠. 작년에 사업장별 공급가가,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장별로 매출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이면 이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래도 되니까 전자세행야서 발급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무자입니다. 법인은 무조건이군요. 그러니까 밑에는 다음은 직전연도 뭐 거의 뭐 갖고 하겠습니까? 이걸 엉뚱한 숫자로 바꾸겠죠. 뭐 5억 이상, 뭐 3억 초과, 그게 아니라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행야서 무조건 발행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 세행야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는 겁니까?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그래서 2월 달에 거래하면요. 2월 달에 거래하면 이걸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게 발급 기한입니다. 상대방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행야서는요. 국세청한테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걸 전송이라고 합니다. 국세청한테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냐?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일은
거래처한테 준 날이라고 그랬죠. 쉬운 말로 거래처한테 준 날에 다음 날까진 국세청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전송이고 요건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보십시오. 전자회사에서. 그 다음 7번에 가서 세액나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발급 의무 면제되는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세액나서를 발급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급하고 싶고 발급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월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발급하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불편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면제시켜줬습니다. 주로 누구냐면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은 주로 면제시켜줬습니다. 대표로 택시. 그래서 여러분도 택시 가끔 타죠? 택시 타면 택시 아저씨가 생겨서 우리한테 발급 안 해줍니다. 그죠?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고요. 발급 안 해줘도 발급 안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음식업, 숙박업, 목욕, 이발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매업. 소매업도 발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위에 거는요. 절대로 생가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생가서 발행 아예 안 되는 건데요. 소매업은 뭐 하면요.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매업 어디 있겠습니까? 편의점도 소매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커피를 사 먹으신 다음에 아무 말 안 하면 거기서 나한테 세액나서 발행 안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아저씨 세액나서 발행해 주세요. 커피 한 잔 사 먹고 그러면 세액나서 발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소매업은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세액나서 발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예외 하나 케이스 있었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직매장 반출, 간주 공급 중에 판매 목적상 타사업장 반출, 다른 말로 직매장 반출은 세액나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로 세액나서 발행 안 됩니다. 해달라고도 해도 안 되고요. 절대 발행 안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영세율은요. 세액나서를 발행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케이스, 특히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자주 출제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이렇게 옆에다 짝 지어보실까요 여러분? 영세율 세금 계산한 걸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세율은요. 주로 영세율이 언제 적용되냐면 수출할 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해외에 있잖아요. 외국. 그러면 해외에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조세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나서 발행하는 의무가 세액나서 발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액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액나서가 한글로 써있잖아요. 한글로 써가지고 우리 업체가 해외에 있는데 그 업체한테 주면 그 업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버려버립니다. 웬 이상한 글씨 써있네 하고 버려버릴 겁니다.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쓰는 세액나서가 따로 있고요. 각 국가별로 세액나서에 해당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기 나라 글씨로 씁니다. 자기 나라에서만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면 세액나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에서는 영세율 세액나서를 발행합니다. 왜냐면 이건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엔 요게 많이 출제됩니다. 예전엔 뭐 얘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하겠어란 말이 나오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영세율 세액나서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율 세액나서도 세액나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액나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밑에 참고인데 수출 재화 임 가공 용역은 세액나서 발급 대상입니다.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건 10%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0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세액나서는 발급하시는 게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시험에선 요게 파란색 부분으로 칠해진 걸 좀 위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8번째 0세율 매입자 발행 세액나서. 여러분 세액나서는 누가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까? 매출자, 물건 파는 사람, 공급자가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매입자가 발행한대요.
근데 사실은 매입자가 발행하진 않고요. 예, 이건 언제 케이스냐면 이게 물건을 팔았는데 부가세 10,000원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매입자가 매출자한테 생각서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서를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왜? 뭐 보통 여러 가지 이유인데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탈세하려고 생각서를 발행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오는데 세무서에 국가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세무서가 얘한테 확인합니다. 너 얘한테 물건 판 적 있지? 그리고 세무서가 이렇게 발행해 줍니다. 실제 절차는 그걸 매입자 발행 세액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데요. 이게 올해 하나 개정이 된 내용이 있어서 매입자 발행 세액면서는요. 요 조건이 붙습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이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는 내가 세무서에 신고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냐면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으니까니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랬습니다. 3개월. 근데 이게 더 확장돼서 올해부터 19년부터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정된 내용이라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개정된 내용은 시험에 좀 출제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마 이거 오답으로 나오면 3개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 이거 한번 과세기간 종료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냥 요 과세기간 종료일이란 말. 자, 오늘이 3월 5일이라고 칠게요. 3월 5일날 우리가 물건 사왔어요. 그러면 세무서에 이거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매입자 발행 세액면서를 언제까지라고요? 거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거래한 날이 언제요? 3월 5일이죠. 여러분 3월 5일은 몇 기에 들어갑니까? 부가세는 1기, 2기밖에 없다는 거. 3월 달은 이속에 들어가죠. 1기. 1기가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6월 30일. 이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12월 30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입자 발행 세액면서를. 이거 지나서는 요청할 수 없다는 소리고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공급 장소. 공급 장소는 시험에 크게 뭐 이렇게 언급되진 않는데요. 공급 장소는 왜 의미가 있냐면 과세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관할이 미치겠죠. 그런데 공급 장소가 해외에 있으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해외에 있는 데다가 세금 내라고 말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세권이 의미가 있겠죠. 조세권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디라고요?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게시되는 장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재하는 장소.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한국, 미국. 자, 우리가 물건 수출해요. 자, 그러면 이건 물건을 일로 보내야 돼요. 수출하는 경우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공급 장소는 우리나라죠. 왜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입니까? 이동이 게시되는 장소. 여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이동이 게시되는 장소겠죠. 근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란 건 이거죠. 우리 회사가 미국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건물이 있다고 우리 회사가. 그러면 여러분 건물은 옮길 수 없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요? 소재하는 곳. 여기 있네요. 미국에 소재한다고 그랬죠? 미국 정부 관할이라는 겁니다. 조세권은.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뭐라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주 출제됩니다. 언제요? 요 세 개는 세트라는 거. 장기할부 완성도기주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두 번째 현금 판매. 현금으로 팔건 외상으로 팔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게 대원칙이라고. 맞네요. 맞는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반환 조건부 거래. 반환 조건부 거래
그 조건이 확정되는 때 정답이고, 세 번째, 자판기는 현금 꺼낼 때. 폐업 시 잔존재야? 오답 언제요? 폐업 일. 4번이 잘못됐죠. 문 닫은 날이라고요. 문 닫은 날이지 문 닫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날이 아니라 폐업일이라는 거. 여러분 폐업 얘기 나오면 무조건 폐업일을 떠올리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폐업에 주로 폐업 얘기가 시험에 나올 땐 요거 가지고 많이 오답을 만듭니다. 폐업 얘기 나오면 무조건 폐업일이라는 거. 그다음 3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기 할부. 여러분 장기 할부는 뭐였죠, 여러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1번이 오답이네요. 바로 나왔죠, 여러분? 4번 공급 시기. 주문을 받았다. 주문 받은 건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언제 주문 받았는지. 자, 여러분 원칙 언제라고요? 인도하는 때. 이게 공급 시기입니다. 4월 3일이.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 전에 돈을 뭐 했어요? 수령하고 생가서를 발급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선 발급 세금 계산서죠. 여러분 원래는 언제 생가서 발행해야 됩니까? 이날 발행해야 됩니다. 이날 물건을 줬기 때문에 4월 3일 날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다. 선발급, 후발급. 선발급은요,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받았죠. 받고서 세인가서 발행하면 인정해주죠. 7일 이내에 돈 받으면, 돈 받고 생가서 발행했으니까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원래 4월 3일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경우는 돈을 받으면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3월 30일 날 생가서 발행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5번 의무적으로 전자생가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애가 누구 있었나요? 먼저 법인. 법인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생가서 발행하셔야 되죠. 그래서 1번 법인 사업자 의무. 그죠? 3번 법인.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답이 몇 개예요? 2개네. 발급하는 적절한 거니까 둘 다 법인이잖아요. 답이 1, 3번 2개네. 1번만 정답입니다. 일단 왜 안 되냐면요.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뭘 팝니까? 휴대폰을 파죠. 여러분 휴대폰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가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3번은요.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배추를 팝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대표로 면세라는 거 있죠. 부가세가 없는 거. 여러분 대표적인 면세가 농수산물입니다. 그래서 배추는 면세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물건이 면세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발행해야 됩니다.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이유가 법인이라서가 아니라 면세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자 생가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지. 2번은 왜 안 될까요? 2번은요.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규모가 되게 적다라고 그랬죠. 4,800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3억 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얘도 입시학원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똑같고요. 간이 과세자는 너무 규모가 적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데들은 전자생가서를 발행 안 해도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은. 6번 발급 시기. 세인가서 발급 시기는 다음 달 10일까지. 7번은요. 이어서 전송. 전송은 언제까지 합니까? 발급한 날에 언제요? 다음 날. 발급일에 다음 날. 6번, 7번은 단순한 거니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6, 7번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6, 7번 나오시면. 다음 8번 세인가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 세인가서 발급 면제라고 그랬죠? 안 해도 되는 애들. 세인가서 발급 안 해도 되는 케이스. 개인적.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말들이 다 뭡니까? 이거죠. 간주 공급 얘기들 써 있는 거네요. 그런데 간주 공급 중에서 딱 하나 누구요?
판매 목적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매출은 발행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2번. 예,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얘는 생겨서 발행해야 합니다. 9번. 세금가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요 말 보시면 뭐 떠오르라고 그랬죠? 0, 세율, 세금, 계산서. 세금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를 뭐 하고요? 제외해야 하고. 간주공금은 세금가서 발행 안 하죠. 세 번째, 간주 임대료 안 하죠. 네 번째, 택시 우리들 대상으로 택시 목욕 이발 생산 발행 안 해줍니다. 답은 1번이란 거. 예, 이거 보고 바로 나왔어야 되죠. 1번.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어디가 제가 빗금 쳐볼까요? 공급자 매출하는 사람이죠. 매출하는 사람은 사업자 번호 써야 됩니다. 상호도 써야 됩니다. 성명 여기까지 반드시 기재돼야 됩니다. 그럼 사는 사람은요? 사는 사람은 사업자 번호만 써도 된다고 그랬죠. 상호나 성명은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은요. 공급 가액과 세액 여기 반드시 기재돼야 됩니다. 또 하나 작성 일자. 그래서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럼 아닌 건 뭡니까? 예, 주소는 쓸 필요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